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먼저 원소와 관련이 있고요. 형광빛 살인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하고요. 여성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당시에는 빛이 나네 좋을 수도 있겠다. 입욕제, 화장품, 치약, 초콜릿, 버터 여기저기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래턱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두개골에 나중에 구멍이 뚫리고 뇌종양까지 생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녹색 살인마 라듐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듐이라는 것이 인류에 발견된 것은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프랑스 과학자가 어두운 곳에서 푸른 빛을 발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원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주 익숙한 인물인 겁니다. 방사능 연구의 선구자였던 마리 큐리와 그 남편 피에르 큐리가 되겠죠. 이 마리 큐리는 새로 발견한 이 원소의 이름을 빛을 발하잖아요. 무언가가 방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라틴어 라디우스에서 따온 라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라듐이 발견된 당시에는 새로운 원소다, 이런 새로운 것이 있었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나네. 빛이 난다는 건 뭔가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쓸까요? 야광 도료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야광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소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손목시계 그 가느다란 문자판에다가 야광을 위해서 이렇게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얇고 섬세한 칠을 할 때 붓을 끝에 벌어지지 않도록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혀로 이렇게 다듬으면서 가장 삐죽하게 만든 다음에 아주 정밀하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묻어 있었던 라듐이 소량이지만 걔도 몸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라듐이요, 굉장히 방사능이 강해요. 그래서 그 다량의 방사선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턱뼈가 바스라지고 이가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두 명에게 일어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라듐걸스라고 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용했던 회사는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공장 건물 지하에 육류 저장 회사가 들어서게 되는데, 자, 라듐의 저주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 육류회사 직원들이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또 현저하게 높았다라고 하고요. 이 회사에서 육류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대장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1968년 건물이 철거되게 되는데 이 자재들이 근처에 매립이 되게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잘 모아가지고 잘 가둬놓지 않고 그냥 매립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암 발병률이 전교 평균을 넘어서는 정도로 라듐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오염이 지금 생겨난 거잖아요. 이 오염을 제거하는 그 작업이 2015년까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자, 라듐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소녀들뿐이 아닙니다. 발견 당시에 라듐 방사선을 쬐은 암 환자의 경우에 암세포가 죽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듐은 인체에 이로운 거구나, 세균을 박멸하는 항생제처럼, 물론 이때는 아직 항생제 나오기 전입니다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빛을 발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뭔가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무언가 원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을 수도 있겠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생명력을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라듐을 의학적으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집어넣습니다. 입욕제, 화장품, 치약, 초콜릿, 버터, 심지어 라듐이 들어가 있는 물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가까이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잘 알려진 피해자 중에 한 분,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에벤 바이어스라고 하는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부상을 입은 다음에 의사가 생명력이 있는 물을 좀 마셔라 해서 라듐이 주성분인 라디톨이라고 하는 물을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고통을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방사능 때문에 아래턱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두개골에 나중에 구멍이 뚫리고 뇌종양까지 생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후에 결국엔 편하게 쉬셨을까요? 이미 이분의 몸 전체가 방사선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납으로 만들어진 관에 담겨서 매장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생전 가까이 있던 지인, 가족들마저 방사능에 피폭돼서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관에 묻는 거죠.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그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고선량 방사선에 노출된 분들은
사망하더라도 그 시신 자체가 계속 방사선을 뿜어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두껍게 매장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방사능이란 말을 만들었던 마리 퀴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실험 과정에서 방사능에 과다 노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 퀴리도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는 위험한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마리 퀴리가 썼었던 가정에서 레시피 같은 거 적잖아요. 이런 모든 노트들까지도 전부 다 강한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먼저 방사선이 뭔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역사를 얘기할 때는 보통은 X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렌트겐이라고 하는 분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음극성관을 이용해서 전기 방전을 하다 보니까 X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뭔가 묘하잖아요. 그때 이름도 X라고 붙인 겁니다. 이것이 피부를 통과하네? 뼈는 잘 통과를 못하네? 이런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트겐의 X선 거의 동시대에 베크렐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원소는 어떤 그냥 돌덩어리일 뿐인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X선 같은 것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이렇게 베크렐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결국에 이게 방사선인 겁니다. 본인의 제자에게 이거 한번 연구해봐 라고 툭 던지게 됩니다. 그 제자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리 퀴리, 피에르 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받아서 결국엔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무언가 방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레디오액티브하다는 것도 처음으로 붙인 것이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들이 우리 세포 안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사선의 강도를 방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사능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라늄의 경우에는 사실 우라늄이 그렇게 흔한 원소예요. 많은 방사선을 뿜어내는 것들은 우라늄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라듐인 거죠. 사실 이 라듐은요, 일상에서 쉽게 얻기 힘든 물질이에요. 자, 이 마리 퀴리도 순수한 라듐을 얻기 위해서 피치블렌드라고 하는 우라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광물이 있습니다. 이 광물을 정제해서 몇 톤을 정제해서 겨우 0.1g을 분리했을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피치블렌드 안에 다른 방사능 물질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우라늄이 섞여 있는 그 피치블렌드의 방사능이요, 우라늄을 정제했습니다. 순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혼합물인 피치블렌드가 방사능이 더 강한 겁니다. 훨씬 소량이지만 훨씬 강한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이 불순물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있긴 있을 거다. 이 소량의 원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 라듐이 훨씬 적은 양으로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 다시 말해서 라듐은 굉장히 불안정해서요, 계속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라듐은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그래서 일체에 들어갔을 때 칼슘처럼 뼈에다 이 라듐을 붙잡아서 축적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몸은 칼슘인 줄 알고 뼈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라듐 입장에서는 난 모르겠는데 가라고 해서 갔어요. 해서 딱 갔어요. 갔더니 뼈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열하면서 그 방사선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뼈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인 골수세포가 파괴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주변 세포에 돌연변이가 또다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뼈까지도 나중에는 상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에도 라듐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요. 라돈 매트리스, 방사선 매트리스 사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논란이 됐었던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라듐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라듐이 알파 입자를 방출하면서 붕괴를 계속 하다 보면 라돈이라고 하는 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폐암의 원인 중에 하나고요. 국제암 연구기구가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방에서 일을 하는 요리사분들이 폐암의 비율이 높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라돈은 우리 지구 깊은 곳에서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석유가스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같이 나오는 거죠. 마치 헬륨처럼요. 일단 라돈이 호흡으로 폐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비관지나 폐포 속에 침착될 수가 있고요. 이 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차라리 바깥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몸에 들어오면요, 계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다른 원소로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중에 염색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 라돈이요, 인간이 받는 총 방사선 피폭 중에 단일 피폭원으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돈은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라돈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어떻게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기관에서도 이미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라듐 무조건 우리에게 나쁜 해로운 원소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독은
적절하게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보면 방사선이요,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라듐을 사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리 큐리도 처음 라듐을 발견하고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좀 진행했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칼슘과 라듐의 대사가 비슷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뼈 전이 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세포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항상 치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득과 이거의 손해, 해악성을 따지는 겁니다. 이 치료가 주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할 때는 우리가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소입니다만 제 주변에 있으면 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자, 오늘은 약으로 초반에 사용되기도 했었던 그 빛을 내는 원소, 하지만 독이 되었었던 그 녹색 살인마 라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담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둘러싼 과학에 대한 질문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잡다하지만 알찬 진리들을 팡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